자, 그러면 이제 조세 총론부터 들어갈 건데, 자, 일단 아직 뭐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입문서 지금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입문서 여러분들 380페이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입문서 380페이지에. 자,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자, 기존에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처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조세 총론 글자 그대로 세금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일단 우리가 그래도 세금을 배우는 거니까 세법이란 무엇인가, 세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세금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법 조문에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걸 하나씩 뜯어서 한번 보죠.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요. 즉,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세금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무슨 세 이렇게 글자를 써요. 세금에만.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등이 걷는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공과금이라 그래요. 공과금 또는 회비라 그래요. 절대 세자를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쓰는 일반적인 용어 중에서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전기세, 수도세죠. 전기세, 수도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세나 수도세가 세금이 아니거든요. 공과금이죠? 그죠? 사용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지 세금으로 내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요금은 누가 걷습니까?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걷죠? 한전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한국전력공사죠. 한국전력공사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사입니다. 공사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아세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직원들을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월급은 공무원 월급이 아닌 기업 월급을 받으면서 대우는 공무원 대우를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기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월급을 세금으로 받으면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한전 직원들은 월급을 세금으로 안 주거든요. 전기 팔아가지고 남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걷어들이는 돈은 세금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전기는 전기세라고 하죠. 대부분 수도는 수도세라고 하죠. 근데 가스는요. 또 가스 요금이라고 그래요. 가스세라고 안 해요. 참 사람들이 신기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세자를 쓰면 무조건 세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세자를 안 쓰면 세금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자 쓰는 것 중에서 세금이 아닌 게 딱 두 개 있긴 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뒤에 세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세금 아닌 세자를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전세, 월세. 그죠?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세금은 아니지만은 세금이 아닌 건 알고 있죠? 예. 자, 그거 외에는 제가 세자를 쓰면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자를 안 쓰면은 세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전기세, 수도세 그러지 마시라고요.
대한민국에 전기세, 수도세는 없어요. 고지서 보세요. 전기 요금 고지서, 수도 요금 고지서라고 돼 있지 전기세 고지서 이렇게는 없다고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앵커들이 전부 다 전기세, 수도세라고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니까 근데 법률 용어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세금을 왜 걷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왜 걷어요? 경비에 쓰려고. 그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죠? 그 운영비 목적으로 걷는 게 세금이에요. 운영비 목적으로 걷는 게.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돈 중에서 운영비 목적이 아닌 것들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죠.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는 국가가 걷는 거 맞아요. 국가가 걷는 게 맞는데 경비 목적으로 걷는 게 아니죠. 무슨 목적으로 얻어요? 제재 목적으로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니까 요건 세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 시험 뭐 1회 때부터 10회 때까지는 이 문제가 나왔죠. 지금은 이런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누가 징수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해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경비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거나 또는 경비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가정으로 말하면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으로 말하면. 그러면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냅니까? 여러분들 집에 생활비는 누가 내냐고요? 제발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죠? 가장이 내는 거죠? 가장이 누구예요? 부모? 부모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생활비는 누가 내요? 가족이? 그럴 리가요. 가족이? 엄마, 아빠? 그렇죠. 돈 버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가장이 낸다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사람. 자,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생활비 내라고 해요? 안 하죠. 학교 다니는 애한테 야, 너 나가서 공부하고 와서 생활비 벌어가지고 와 이래요? 물론 그런 부모도 있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를 생각을 해보자고 가정을. 안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하라 그래요. 너한테 돈 벌어라고 안 할 테니까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녀가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에 생활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또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결혼할 때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내가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능력이 된다면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생활비 명목으로 내는 게, 자, 이걸 이제 좀 더 확대시켜서 국가로 확대를 시키면 국가의 생활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라고요. 그러면 가정의 생활비는 어디에다가 써요? 예? 가족들 살아가는 데 쓰죠? 그러면 국가의 세금은? 그래요. 국민이 살아가는 데 쓰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 세금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생활비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이걸 확대시켜서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국가의 생활비는 국민이 내야 되는 거고 그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다? 국민 생활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녀가 잘못을 해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은 훈계를 하겠죠? 뭐 말로 훈계할 수도 있고, 옛날 같은 뭐 지금 뭐 때리면 안 되니까 옛날 같으면 뭐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용돈을 줄인다거나, 그죠? 그건 생활비라고 안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제재 목적으로 걷는 것들은 생활비라고 안 해요. 벌금, 과태료, 과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조세는 뭐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거예요. 반대급부 없이. 여러분들 반대급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요. 대가요. 대가.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으로 말하면 뭘 말한다? 생활비를 말한다. 그러면 그 생활비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 아니죠? 나를 포함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족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에요. 가족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집에서 생활비 낸 사람만 밥 주는 거 아니죠? 생활비를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밥은 다 똑같이 먹습니다. 옷도 똑같이 다 입고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세금을 다 내긴 하는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1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억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를 내든지 간에 국가는 동등한 혜택을 줄 뿐이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지는 않는다고요. 낸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근간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뭐냐고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와 책임이에요. 그 자유와 책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만큼 얻어가라 이거잖아요. 놀고 싶으면 놀아. 뭐라 안 할 테니까. 대신 네가 놀았으면 얻어갈 건 없을 거야. 열심히 일해.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네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있을 거야. 그게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네가 가져가 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민주주의는, 자,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단점. 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빈부의 차예요. 왜? 사람마다 능력이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달라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빈부의 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빈부의 차를 없애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공산주의예요. 그죠? 공산주의는 만민이 평등한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평등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해요. 왜? 그 사람들이 꽉 눌러놔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 하나 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건 오직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이론상 최고예요. 근데 공산주의를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라든지 뭐 우리 그 뭐 사바세계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 그림 봤죠? 하나님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평등하게 살아가요. 그게 가능한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결국 인간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탄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완전하더라도 민주주의 세계로 가는 게 맞고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그 불완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죠. 그게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걷고 없는 사람한테 적게 걷어서 그 돈을 모아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개념을 도입한 게 세금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전체. 그러니까 개인적인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개인적인 혜택은 없다. 전체적인 혜택은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혜택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세요? 세금이 어디에 쓰여요? 구체적으로? 에? 아니 여러분들 매년 세금 내고 계시면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고 계세요? 어? 기간산업.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기간산업. 또 뭐 SOC 뭐 이런 것들. 또 복지. 또 교육. 또 뭐라고? 월급. 그렇죠. 공무원 월급. 빠지면 서운할 뻔했어요. 그죠? 뭐 공무원 월급이네 뭐네 뭐 여러 것들 많이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걷어서 제일 먼저 어디에 쓸 것 같아요? 그래요. 국방부에 써야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외세로부터 방어가 가능하고 이 안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요. 알죠? 새벽 2시에 술 먹고 길바닥에 뻗어 있어도요. 집에 안전하게 모셔가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데 같았으면 이미 새우잡이로 팔려갔어요. 24시간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10개도 안 됩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10개도 안 돼요. 전 세계에. 저녁 해 떨어지면은요. 밖에 못 돌아다니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24시간 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나라 안에 CCTV가 많은 나라도 몇 개 안 돼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게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누구든지 평등하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이론상 이야기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혜택은 받더라도 개인적인 혜택은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세금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부금. 기부금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 아니죠?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는 직접적인 대가가 있다 없다? 없이 부과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세금은 누가 낸다 아까? 제가 세금은 누가 낸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이 다 내지는 않아요. 안 낸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국민의 지금 학교 다닐 때 국민의 4대 의무 배웠어요? 4대 의무로 배웠어요? 5대 의무로 배웠어요? 요즘 뭐 5대 의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그러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고 기억나세요? 뭔지?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제가 이걸 몇 년째 물어보거든요. 몇 년째 물어보는데 요 세 개는 다 나와요. 어디들 가든지 간에 이 세 개는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죠. 힌트? 힌트라. 뭐라고 해야 될까? 힌트라. 대한민국은 물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거 했잖아요. 근로의 의무예요. 일하라고요. 자원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라고요. 자원이 없으니까 몸으로 열심히 때워라. 그래서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중에 납세 의무라는 게 있죠. 납세 의무. 그러니까 자, 세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의무는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내지는 않아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법률로 정해줬고 그걸 누구라고 하느냐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라 그래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취득세 납세문자는 누굽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굽니다 하고 딱 정해줬어요. 그 사람들만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자, 그것도 선택사항이다, 필수다. 세금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그래요, 필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걷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걷을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기 싫으면 대한민국 떠나라고요. 뭐 대한민국을 떠나면 다른 나라 가면 안 내나요? 다 내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금이 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그렇게 비싼 나라는 아니에요. 싼 나라예요. 근데 내기가 싫죠. 그것도. 어차피 내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세금 내기 싫어요. 근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우리 세금 몇 프로 띱니까? 당첨 안 돼 보셨어요? 1등 당첨되면. 하여간 저도 뭐 1등 됐으면 여기 안 있겠죠? 1등 당첨됐으면 33% 띱니다. 쉽게 말하면 10억이 당첨이 되면 3억 3천을 떼서 6억 7천만 받습니다. 그죠?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선택의 문제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다 10억을 딱 갖다 놨다고 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걸어요. 3억 3천만 들고 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드릴게요.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자, 제가 이 자리에다가 딱 10억을 쌓아놓고 3억 3천만 가져오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다고요. 가져올 거예요? 안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단 한 사람도 억울하다는 사람 없어요. 다 가져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억 3천을 들고 올 거예요. 왜? 10억을 받아가면 되니까. 그죠? 반대로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대신 그 안에서 다시 3억 3천을 주세요. 그러면 그건 주기 싫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게 사람 심리가 참 대단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복권 당첨되면 60%입니다. 세금. 우리나라가 진짜 싼 거예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미국은요,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세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권은 일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비싸게 부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싸게 부과를 해요. 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세금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낼 테니까 내가 낼 테니까 네가 받아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 쓰지는 않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납세 의무. 자, 그 다음에 조세는 어떻게 내는 것이냐? 무엇으로 내라? 금전으로 내라고요. 금전으로. 왜 금전으로 내라고 할까요? 응? 써야 되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거. 그렇죠. 왜? 그 이유하고 똑같아요.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거 현금이죠. 이유는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구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제일 힘든 게 구두 상품권이에요. 그죠? 평소에 구두도 안 신는데 지금 구두 상품권 딱 받으면 옛날에는 뭐 금강구두 뭐 상품권 이런 게 받으면 오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주면 요거도 먹죠. 네. 차라리 그런 거 줄 거면 뭐 신세계 상품권이나 롯데 상품권 이게 낫죠. 그나마 가서 뭐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냥 현금이에요. 뭘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세금은 저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소비가 목적이에요. 받아서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의 개념인데 자, 1번부터 쭉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란 첫 번째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 뭘 목적으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세 번째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네 번째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다섯 번째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여섯 번째 무엇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80페이지에 조세의 다시 한번 보죠. 1번에 조세의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 말이 나온 거죠.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표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조세란 무엇을 말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을 조세라고 하고,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총 24개인데 이 중에 우리는 딱 5개만 배워요. 이 중에. 자, 그리고 경비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무엇으로 내도록 돼 있다? 금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만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세금이 20억 나왔다. 현금으로 내기 힘들죠? 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아주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놨느냐?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건 총 24개의 세목 중에서 딱 2개밖에 없어요. 재산세하고 상속세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행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 2개밖에 없다. 뭐하고 뭐밖에 없다? 재산세하고 상속세. 딱 2개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금전으로 내야 되고, 금전으로 낼 때 원래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 필요하면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할납부라 그래요. 분할납부. 자, 그래서 2가지 방식이 있다. 원칙은 금전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금전 외에 다른 걸로 낼 수도 있고, 그걸 물납. 금전으로 내더라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분할납부라고 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총 이 5개입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우리는 요 5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5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정리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물납하고 분할납부 제도가 다 나오는 경우는 재산세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가능하죠. 유일하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분할납부는 가능해도 물납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없고. 요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세목으로 옳게 묶인 것은, 다음 중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가는데, 자, 나중에 이제 이건 다 외우셔야 될 내용이고, 자, 일단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매매로 삽니다.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고민해요? 자,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걸 사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고민합니까? 그렇죠. 자금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살 돈이 있나? 이것부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샀어요. 그 말은 돈을 준비했다, 안 했다? 했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돈이 준비가 안 되면은 살 생각을 아예 못 해요. 근데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금 조달 능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충분히 돈을 마련한 걸로 봐요. 그래서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아예 인정 안 해줘요. 자, 그러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가지고 샀어요. 이제 남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재산세 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돈이 없죠? 그래서 재산세부터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왜 만들어놨느냐면 투기 목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뭘로 본다는 이야기냐면 투기자로 본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한테 물납 혜택을 주지는 않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금을 내려면은 당신이 투기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는 무조건 현금으로 내. 물건을 안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대신 나누어서 내는 것은 봐줄게. 워낙에 금액이 세니까.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무슨 돈으로 내요? 무슨 돈으로 내냐고요? 그렇죠. 판돈으로 내죠. 그러니까 돈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납을 해줄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로 1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10억보다 싸게 팔았을까요? 안 그래요. 훨씬 더 비싸게 팔았겠죠.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은 있다고요. 그래서 물납제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잘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조세의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세금의 종류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름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뭐 2개, 3개 돼요? 하나죠? 주민등록에 적혀 있는 이름. 하나 맞죠? 근데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죠? 누가 나를 부르냐에 따라서 호칭이 여러 개가 있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이름은 하나지만 얘들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누가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2개로 나누어집니다. 국가가 부과를 하면 무슨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 그래요. 그래서 국세가 뭐 총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배울 세금 5개만. 네. 자, 그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는 다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 됐나요? 네. 그러니까 순서별로 가시면 돼요.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록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그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뭐고? 지방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가 국세. 자, 그러면 어렵진 않죠?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산하에 뭐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죠. 그래서 국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냐?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국세는. 제발 부탁이니까 지방세 들고 좀 세무서 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꼭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무서가 모든 세금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하는 곳이에요. 참고로 우리 그 세무직 공무원이 3개가 있어요. 국가세무직이 있고 지방세무직이 있고 관세직이 있어요. 관세직을 합격을 하면 어디서 근무하느냐? 세관에서 근무해요. 국가세무직을 합격을 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있고 제일 밑에가 세무서가 있고 세무서 위에가 지방국세청이 있고 그 지방국세청 위에가 국세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죠. 지방세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지방세는 누가 걷는 세금이다?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관리 자체가. 세무서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국세는 어디에서 관리한다?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 전에 지자체가 뭔지는 아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뭘까요?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글자 그대로 보세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뭐예요? 지방 중에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단체. 이게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스스로 다스린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이 분리되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중앙 정부로부터 권리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자,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이 분리되어 있으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게 아니라 선거로 뽑히면 돼요. 그러면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죠. 국민한테 부여받은 거죠. 그래야 자치권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여러분들 대통령이 왜 권한이 큰지 아세요? 우리나라 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대장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왜 권력이 클까요? 대통령은 별거 없어요. 대통령한테는 딱 두 가지 권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 그래요. 임명권이에요. 임명권. 대한민국의 모든 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다 임명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군 통수권이 있는 거고,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들을 전부 다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각 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지방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데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다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이 사람은 원래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인데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가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니까 너도 그냥 추위를 잘 타는 것처럼 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한테 권력을 이양을 시켰죠.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었죠. 언제부터 열린지 아세요? 도지사 선거를 언제부터 한지 아세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그때 열렸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6개입니다. 광역단체인 특광도가 있고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선거로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노원구청장 전부 다 선거로 뽑죠? 그렇잖아요. 예.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 다 선거로 뽑잖아요. 맞죠? 군수도 선거로 뽑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청이나 군청에 가보시게 되면, 구청이라든지 군청에 가보시게 되면은 민원과 있잖아요. 민원과에 보면은 뭐 민원과, 무슨과, 뭐 복지과, 뭐 도시계획과 적혀 있고 지방세과가 있어요. 거기서 관리하는 게 지방세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방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세무서로 가시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셔야 돼요. 구청이나 시청으로. 자, 그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다시 6개로 나눕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걷어간다 그래서 특광도세라 그래요.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걷어간다 그래서 시군구세라 그래요. 기초단체에서 걷어간다 그래서. 아셨어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서울시 재원으로 써요.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노원구청이 가져가요. 그래서 노원구 재원으로 써요.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에서 가져가서 도 재원으로 씁니다. 재산세는 성남시에서 가져갑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는 누가? 인천시에서. 재산세는 강화군청에서. 쉽게 말하면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거 있죠? 꼭 찾아놓으세요. 아셨어요? 나중에 재산세 수업할 때 그거 제가 분명히 들고 오라고 할 거예요. 집에 가셔서 재산세 고지서 봐보세요. 누가 보냈는지.
절대 세무서라고 안 돼 있어요. 어디 어디 구청, 어디 어디 시청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프랑카드 같은 경우 많이 걸려 있거든요. 걸려 있을 때 보면 11월 달은 무슨 납부의 달하고 적혀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거기 잘 봐보세요. 어디 어디 세무서라고 적혀 있으면 그 세금은 국세예요. 근데 어디 어디 구청, 어디 어디 시청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지방세예요. 그래서 구청이라고 적혀 있으면 구세, 시청이라고 적혀 있으면 시세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5개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로 빠지는지는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맨 뒤에 거 2개 연결하면 돼요. 도구세라 그래요. 도구세. 그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다. 취득세는 누가? 서울시에서. 등록면허세는 노원구청에서. 재산세는 노원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네.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취득세는 누가? 경기도에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취득세도 경기도, 등록면허세도 경기도, 재산세는 성남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특광도 시군구 딱 적어놓고 위에 3개, 아래 3개, 맨 뒤에 거 2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가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갑이라는 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대전이 가져갈까요? 서울이 가져갈까요? 네? 왜 대전이에요? 그렇죠.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지자체가 가져가야 되는데 서울에다가 내게 되면은요. 대전이 짜증날만 하죠. 자기 지역에다가 건물 놔둬놓고 돈은 딴 데 가서 내는 꼴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밥은 우리 집에서 먹고 밥값은 딴 데 가서 낸 거라고 똑같아요. 밥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갑니다. 물건 중심으로.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임대를 냈어요. 임대를 냈으면은 소득세를 내야죠. 소득세는 세무서에다가 내요. 어디에 있는 세무서? 서울세무서. 서울세무서. 왜?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지역의 의미가 없어요. 지역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기 제일 편한 곳. 내가 내기 제일 편한 곳이 어디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지방세는 다 어디 중심? 물건 중심이에요. 대신 국세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안내문 잘 보시면 여러분들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오느냐? 물건 소재지 관할에서 와요. 그 물건이 있는 곳에서. 근데 국세는 전부 다 여러분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와요. 국세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걷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 물건이 있는 지역에서. 근데 국세는 지역의 의미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왜? 국가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하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